주택 같은 경우는 명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세법에서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보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축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부동산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사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하고 얼마 전 눈여겨봐오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후 남편과 고심 끝에 연끌 대출로 서울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 세금이라도 아껴보자 하는 상황인데요.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사연은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인데 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명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명의에 따라서 이후에 내야 될 세금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지금 생애 최초로 먼저 취득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축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지금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큼 감면해 주나요? 최대 200만 원. 200만 원. 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만 원을 한도로 이제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취득가액은 12억 원 이하. 지금 9억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해당이 네네. 되시고 네. 취득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생애 최초 취득을 200만 원 한도로 해준다. 네. 대신에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일단 집을 사신 후에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고 나서 예. 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 전입한 이후에는 3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돼요. 3년 이상 거주요? 네. 3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파시면은 네. 200만 원. 200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네.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좀 크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5월 16일부터 바뀐 부분인데요. 이 생애 최초로 취득을 했는데 지금 3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 산 집이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죠, 임차인이. 그런 경우를 이제 배려를 해서 임대차 기간이 임차인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네.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 알아보실 때 네. 1년 이내로 임대차 남은 그런 집을 알아보셔가지고 사시면 200만 원 취득세 줄이실 수 있다. 네. 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명의 문제는 세금별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취득세. 네. 이거는 명의를 어떻게 하더라도 달라지질 않아요. 취득세는 어차피 똑같다. 이미 단독이나 부부가 1세대고 공동이나. 1세대 몇 주택이냐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은 전체 세금을 둘이 똑같이 나눠낸다. 그러니까 분할의 개념밖에 없고 네. 세금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도. 네, 재산세도 그 집에 대해서 나온 게 공동명의라면 단순히 둘로 쪼개져서 나오는 거라서 취득세 재산세는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네. 네. 이 양도소득세는 부부라고 해도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인별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양도세가 누진세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명이 몽땅 전체 차익을 세금을 내는 것보다 둘로 쪼개진 세금을 내는 게 싸겠죠. 네. 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2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 네. 그때 양도세는 단독 명의로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뭐 지방세라는 거 다 포함했을 때 네. 6,062만 원이 나옵니다. 6,062만 원. 네. 네. 2억 원에 2억 원이면. 6천만 원 정도. 그런데 공동 명의 네. 둘이 1억, 50% 1억으로 50% 이렇게 했다면 양도 차익도 1억씩 쪼개지고 뭐 이제 기본 공제 250만 원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요. 세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두 분의 세금을 합쳤을 때 세금이 4,110만 원. 4,110만 네.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가량이 절세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네. 다운되는. 그래서 양도세를 고려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좀 유리하다. 음.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양도세는 1세대 A주택은 비과세 규정 있잖아요. 네. 사실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상관없다. 12억 이하는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네. 네. 이건 이제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단독 명의는 12억 공제고 네. 공동 명의는 9억 더하기 9억 18억 공제니까 공제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좀 유리하다. 아, 네. 근데 이 공동 명의 하실 때 네. 조금 하나 더 고민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공동 명의를 하면은 결국은 부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두 분 중에 한 분만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집을 사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소득을 네. 어떤 증빙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주택을 살 때 주택 자금에 대한 조달을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부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6억 원까지는 공짜로 줄 수가 있어요. 증여 부부간의 증여 예, 이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공제액이 부분. 부부는 6억 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12억짜리 살 때 6억 원 주고 각자 사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아, 네. 좋습니다. 명의에 대해서 단독이냐 공동명의냐 좀 굉장히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오탁방 포함 총 6가구가 거주하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살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해 왔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후 모두 출가했고 올 3월 남편이 은퇴하면서 저희 부부는 집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10억 이상 오른 상황이지만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맞는 건지 다른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사연은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네. 이 노부부의 어떤 사연인데요. 이분들이 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정말 없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네.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강남에 이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시세는 굉장히 비싸죠. 뭐 30억 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은데 네. 이 주택들을 팔고 나서 양도세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세법에서 음. 이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보느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네.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네. 뭐 1층은 뭐 필로티 구조라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고 이런 건물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건물이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어요. 네. 다중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 다중주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중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인데 네네. 그 층수나 호수 이런 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 요건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주택으로 쓰는 층수, 네. 그 층수가 지하층을 빼고 세 개 층 층. 이하여야 돼요. 네. 네 개 층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가 하나 있고 주택이 세 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주택이 네 채면은 네. 다가구가 아니 1주택이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의 바닥 면적 네. 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아, 200평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눠진 호수가 19호 이하. 19호, 네. 19개 방까지만. 그렇죠. 20개면 안 되는 거죠. 음. 자, 요런 요건을 갖추면 세법에서 특별히 1주택으로 봐줘요. 네. 그 말은 가장 강력한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더 이상 1주택이 아닌 겁니다. 네. 그때는 방이 19개면 19주택이 돼버려요. 아, 19주택이요? 네, 19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방마다 한 채. 엄청난 다주택자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호별로 주택수 하나로 다 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를 못 받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다세대 다가구 구분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법 등기부를 떼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예. 집합 일단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띄워보셔도 되고요. 네네. 등기부를 띄었을 때 보통 다가구는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네. 다세대는 아파트 같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네. 호별로 공동주택으로 등기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주택으로 본다 세법에서. 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문제된 사례는 건축물 대장상에 떼어보면 다가구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택이 3개 층 있지만 네. 위에다가
옥탑방을 나중에 다 지은 준공 이후에 네. 불법으로 증축을 하신 거예요. 후시공하셨군요. 그렇죠. 네. 임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더 이상 3개 층이 아닌 거죠. 네 4개 층. 층이 되는 네. 순간 19채로 보는 아. 그런 호별로 주택으로 보는 네네. 규정이 적용이 돼요. 네. 세무서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음. 요새는 위성지도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다가구 양도세 처리된 거 중에 네. 위에 뭐 있는 거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해서 실사 나가 보면은 바로 적발이 가능하죠. 네. 근데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음. 그랬을 때 정말 양도세가 이분 워낙 옛날에 사셨고 하기 네네.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고 양도세만 뭐 10몇 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이분은 그 옥탑방이 진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실제 사용 용도도 중요하고요. 실제 사용 용도. 네.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죠? 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나 구조가 사무실이라면 네네. 그것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네네. 비과세는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상가로 쓰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네. 주택 부분은 그래도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양도 전에 네.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죠? 옥탑방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철거하시면 돼요. 네. 네. 부분 철거해가지고. 사실 철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양도세 10몇 억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싸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네. 양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15억 원 상당의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에 3억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서울 소재 주택을 물려주고 저희 부부는 강원도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강원도에 3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네. 이 15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지금 증여를 좀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럼 자식들한테 증여를 할 때 세금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좀 있나요?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는 형태도 있어요. 부담부 증여. 그쵸.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 뭐냐? 내가 부동산을 주는데 네.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채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네.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증여해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빚까지 같이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상계가 되는. 그렇죠. 증여가액에서 빼줘야겠죠. 빚만큼은. 네. 그래서 증여가액이 줄어듭니다. 네. 대신에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받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가 유리할지 음. 아니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서울에 15억 상당의 주택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증여할 때 취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증여할 때 취득세는 3.5%입니다. 증여세 취득세가요? 증여해주는 그 주택 가격의 3.5%가 3.5%. 취득세인데 네.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용산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주택이면은 이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담이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네. 그걸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강남 3구나 용산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제 가정에서 그냥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세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15억 증여를 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면 네. 자녀에 대한 그 증여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 네.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14억 5천이 남고 여기에 이제 증여세율이 40%가 적용이 돼요. 40%요. 예. 세네요. 네. 이게 누진세율이라서 금액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자, 40% 적용을 하면 네. 산출세액이 4억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 집을 증여할 때 증여세만 4억 2천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 이 취득세, 증여 취득세 3.5%. 3.9 별도고. 예, 뭐 네.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노트세 네. 합치면 이제 4%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250만 원이 또 더해지니까 이거 증여할 때 4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와 취득세로 나가게 되죠. 더 이게 좀 어려운 게 저 네네. 취득세, 증여세 4억 6천만 원을 네. 내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에요. 아. 자녀가 네. 자녀가 이거를 내는 건가요? 자녀 소득으로 내야 됩니다. 아, 네. 야, 쉽지 않네요. 그 돈을 주게 되면 또 증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세가 안 낀 집을 줄 때는 뭐 저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집을 받아서 자녀가 이제 전세를 주는 경우. 전세. 네, 전세 보증금이라도 뭐 8억이다. 8억 전세를 주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본인 네네네. 돈이잖아요, 그 네, 돈은. 그쵸. 네, 그 돈으로 이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줄일 수 없냐?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담부 증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집에 채무가 네. 8억 원 정도 있다. 네. 보증금이든 은행 채무든 그걸 같이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증여재산 그 계산을 할 때 채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럼 15억에서 8억 원의 채무가 빠지겠죠. 네. 그럼 7억 원에 대해서 네. 세금 계산이 들어가니까 5천만 원 공제액 빼주고 세금 계산했을 때 증여세가 1억 3천 정도. 1억 3천. 네, 아까 4억 원 네, 넘는 네. 돈에서 1억 3천이니까 확실히 많이 줄겠죠. 네, 그리고 취득세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은 전체 부담이 한 1억 8천. 1억 8천. 네. 이렇게 이제 주는데 여기서 제가 계산을 안 한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맞아요. 8억. 네. 저 채무 8억은 돈 받고 네. 판 거랑 똑같다. 네, 네. 그럼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양도세 계산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내가 저 집을 10억에 샀어. 근데 지금 15억에 증여하는 거죠. 네. 그럼 양도 차익이 5억이잖아요. 네, 네. 자, 이 5억 중에 네. 채무에 해당하는 비율을 15분의 8. 맞아요. 아, 너무 네네. 잘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5억 전체 양도 차익 중에 15분의 8 이렇게 계산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금액이 크니까 양도세도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하실 때는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비과세 주택. 양도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부담부 증여에서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이신 경우에는 이 부담부 증여 양도세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양도세가 줄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실 거다라고 네. 하면은 이 강원도 주택을 먼저 없애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집을 1주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죠. 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네. 강원도에 있는 집을 먼저 팔 수도 있죠. 네. 팔고 나서 이거를 부담부 증여 서울 집을 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케이스지만 네, 네. 강원도는 지금 부부가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네, 집이잖아요. 그럼 못 네. 팔죠. 네. 집이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아파트는 안 돼요. 네, 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네. 주택 건물 부분에 대한 가치는 별로 안 될 거예요. 땅값이 비싸요. 그쵸? 그럼 그 네. 건물 부분만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땅만 남죠. 네. 그러면 나는 주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맞아요. 부속 토지는 1주택으로 안 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토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세 네. 안 들어가니까 네. 서울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부담부 네. 증여를 하든 네. 부담부 증여 세금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사실 팔고 네. 뭐 어떻게 돈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도 서울 집을 팔려면 1주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강원도 집 주택 부분만 증여를 해버리면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2주택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지만 팔진 않는 네. 그런 네. 솔루션이 될 수 있고 뭐 정 안 되면은 건물을 부셔도 돼요. 땅만 남게 되면은 또 이제 주택세에서 빠지니까요. 아, 그리고 팔고 다시 지면 되겠네요. 그 그쵸. 돈으로. 네. 네. 아,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회사님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네. 드셨을 것 같아요. 사회자님 사례인가요? 아닙니다. 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이게 받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수수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좀 이렇게 상담받기 힘드신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움 방법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제가 반대로 생각해도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진 않는 일이에요. 무서워서. 그렇죠. 수수료도 네. 뭐 좀 비쌀 것 같고 네. 괜히 뭐 세무조사 받는 느낌도 들고. 수수료는 당연히 그 전문가에 대한 그 지식을 네.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당연히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이게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하세요. 아 네이버 네. 검색.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맞나요? 음. 아니면은 뭐 부동산 그런 카페 같은데 질문을 질문. 하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답변을 얻고 아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 사고 날 수.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세법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네. 내가 물어봤을 때의 답변이 지금 세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이 답변하시고 옛날 자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세무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준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국세 상담센터라는 걸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전화로 손쉽게 네. 국번 없이 126번 126. 네. 네. 누르시면은 국세 상담센터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양도세냐, 뭐 종합부동산세냐, 소득세냐 양도소득세. 다 구분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그 같은 세목만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개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계셔서 충분히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화로 하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글로 물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예, 네이버 홈택스 치시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상담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내 지금 처한 상황이랑 언제 취득했고 뭐 거주를 몇 년 했고 이런 내용을 써서 올리시고 질문을 네. 하시면은 답변을 문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괜찮네요. 네. 네.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보통 네. 제가 해보면은 한 2, 3일 정도? 뭐 간단한 질문들은 뭐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많아. 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요. 거기에 검색 칸이 있어요. 궁금한 거를 네. 연관 검색으로 해서 치시면은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의에서 답변했던 과거의 네. 사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이버나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보다 그쪽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보고 답변이 다 똑같아. 네. 그럼 이제 신뢰도 있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승현 회계사님과 함께 아주 유용한 부동산 절세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